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뜨개질이나 직조 같은 우리가 흔히 공예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미술관에 걸리는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섬유 예술가 슐라 힉스의 아주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높고 단단한 예술계의 벽을 허물었을까요? 예술과 공예, 이 둘을 가르는 기준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요, 정말 오랫동안 미술계를 지배해온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무엇이 어떤 작품은 미술관에 걸리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그저 예쁜 장식품으로 남게 만드는 걸까요? 그 경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주 오랫동안 미술계에는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어요. 한쪽에는 회화나 조각처럼 고급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직조나 자수 같은 공예가 있었죠. 특히 섬유 예술은 뭐랄까 여성들의 일이라거나 그냥 장식 정도로 치부되면서 예술로는 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견고한 벽이 슐라 힉스가 평생에 걸쳐서 도전해야 했던 과제였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슐라 힉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20세기 중반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섬유예술은 과연 어떤 편견과 싸워야 했을까요?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1960년대에 그 유명한 모마에서 획기적인 섬유예술 전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던 루이즈 부르주아조차 장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섬유예술은 결국 장식일 뿐이라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편견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나가 슐라 힉스입니다. 힉스는요, 처음부터 주류 미술계의 규칙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미술관이 아니라 디자인 쇼룸 같은 곳에 전시됐고요. 세계적인 모마에 처음 작품이 들어갔을 때도 예술품이 아니라 디자인 소장품으로 분류됐죠. 심지어 권위 있는 비엔날레에서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피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적인 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간 그런 파괴적인 예술가였던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섬유를 다루는 예술가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힉스처럼 섬유도 고급 예술이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흐름이 있었고요. 반대로 포스트 미니멀리스트들은 섬유의 평범하고 비예술적인 속성, 바로 그 점을 매력으로 삼았죠. 한편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은 공예를 여성의 힘으로 내세우면서 예술이랑 공예를 왜 나누냐, 그 구분 자체에 정치적으로 도전했습니다. 힉스는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미술계 외부에서 시작된 이 바람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힉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첫째는 페미니즘 덕분에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공예가 예술의 중요한 주제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둘째로 설치 미술이 뜨면서 재료 자체가 뭐냐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예술과 공예를 굳이 나누지 않는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죠. 이 모든 변화가 맞물리면서 슐라 힉스를 위한 무대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무대는 깔렸는데 그럼 힉스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떻게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과 사람들의 연결망이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성공이라는 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힉스의 경우도 딱 그랬어요. 2006년에 그녀의 작품 세계를 담은 아주 멋진 책 한 권이 미술계의 주목을 확 끌었고요. 2011년에는 첫 대규모 회고전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젊은 예술가들이 그녀를 자기들 전시에 초대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연결해줬고, 마침내 유명 갤러리와 계약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설 발판을 마련했죠. 이 모든 단계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간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성공의 속도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11년 갤러리 계약을 시작으로 불과 3년 만인 2014년에 미국 최고의 현대 미술 행사죠,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했고요. 놀랍게도 그 작품이 곧바로 모마에 소장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공과도를 달리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힉스가 마침내 현대미술의 정전, 즉 캐논으로 인정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모마가 그녀의 비엔날레 출품작을 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처럼 디자인 부서가 아니라 현대미술 컬렉션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서 이동이 아니라 힉스의 작품을 둘러싼 예술과 공예의 경계가 마침내 허물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정말 심오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힉스,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는 미술계라는 그 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을 갇혀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공장이나 디자인 사무실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죠.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그 경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통쾌한 한마디 아닌가요?
실라 힉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녀가 섬유로 예술의 경계를 허문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공예들 중에서 미래의 미술관에 걸릴 예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지나치는 무언가에 미래의 걸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